조절은 하루 물 한 잔 습관으로부터라고 잡아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이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 딱 생각이 나는 건요. 누군가는 뭐 수분 섭취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누군가는 선풍기를 틀어야겠다. 누군가는 뭐 부채를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찌 보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진정한 온도 조절은 이 물 한 잔 습관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며칠 전에 온 이 안전 안내 문자였습니다. 정부에서 온 안전 안내 문자인데 아마 뭐 받아보신 리더님들도 벌써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울 전 지역이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더라. 낮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섭취와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기상청에서 올 여름의 이 온도는 어떨까 좀 전망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좀 재밌으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이라고 부르는 이 계절의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왜 재밌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이 기상청에서 자료를 조사할 때마다 내용이 거짓말처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앞에 그 해만 바뀝니다. 2024년 평년 기온보다 높을 예정, 2025년, 2026년, 근 몇 년 동안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건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까지도 예측이 좀 될 것 같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덜 더워지기보다는 더 더워질 확률이 크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날씨가 덥다는 건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더워 에어컨 켜야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날씨가 덥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더위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더운 날을 내가 좀 이겨내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를 틀거나 좋은 방법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실질적으로 내 몸을 위한 에어컨은 저는 수분 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불과 다음 주부터도 이런 안내 문자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 바깥의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뭐 일사병을 조심하세요. 또는 뭐 열사병을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명히 일사병 또는 열사병 이 단어 자체는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 리더님들한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살아오면서 일사병, 열사병 당연히 들어는 봤는데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더운, 오늘 유독 덥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자료를 찾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사병과 열사병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리더님들은 일사병일 때와 또 열사병일 때를 잘 구분해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일사병 먼저 보시죠. 일사병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더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약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가 덥다 보면요, 내 몸에서 뭐가 나오죠? 땀이 납니다. 더우면 땀이 난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것도 알고 계십니까? 더우면 왜 땀이 날까요? 우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 몸에선 더울 때 땀이 날까?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해요. 내 몸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럼 지켜준다는 게 어떻게 지켜주는 건데?를 보니까 내가 더우면요. 내 몸의 체온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내 몸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내 몸이 뜨거워지면은 내 몸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뜨거워지는 온도를 낮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던 수분이 배출이 되는 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땀이 난다고 무조건 이 더위가 열기가 내려갈까? 아니요. 땀이 나고요. 이 땀이 증발하면서 열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땀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일사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무 더워요. 내가 몸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땀이 나고 있고, 근데 이 땀이 나는 게 계속 지금 바깥이 환경이 덥다 보니까 계속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 열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겠지만 이게 웬걸?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수분이 평소보다 바깥으로 더 많이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기가 식히는 것과는 별개로 내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수분이 해야 될 역할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 머리가 아픈 두통이라던가 피로감이라던가 뭐 어지럼증, 뭐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사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자체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그늘로 피하십시오. 그늘로 대피하시고 나서 수분 보충을 좀 해주세요. 요게 우리가 일사병의 증상과 대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목도 유독 마르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현기증도 나고 하는데 그늘로 지금 당장 못 들어가는 상황 또는 당장 수분 섭취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즉 일사병이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는요, 열사병으로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열사병은요, 어떤 증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내 몸이 뜨거워지면은 내 몸은 내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땀이 배출된다 그랬잖아요. 즉, 내 몸은 스스로 체온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게 증상이 나타날까요? 뭐가 안 난다? 땀이 안 납니다. 아까 땀이 나는 이유가 우리 몸의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체온 조절을 하는 이 기능 중에 하나인 땀이 나는 게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 몸의 온도는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어린 리더님들은 쉽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진짜 1도 2도만 올라도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사람의 체온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우리 몸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온도가 38도, 39도, 막 40도까지 올라가면요, 단순히 내 몸이 뜨거운 걸 넘어서 내 몸의 이런 신진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식도 잃을 수 있는 의식 저하부터 몸이 막 떨리는 경련부터 뭐 막 건조한 피부 막 창난까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사병의 증상을 보일 때는요, 아까 일사병과 다르게 단순히 뭐 그늘로 보내고 물을 섭취를 시키고 이걸로 안 돼요. 이때는 진짜로 119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아까 그랬다 그랬죠. 일사병, 열사병 많이 들어는 봤었는데 나한테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일사병은 내가 스스로 좀 그래도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 열사병은 바로 지금 응급실 불러야 되는 정도.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아까처럼 정부에서 그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에 일사병을 조심하세요. 오늘은 특히나 조금 더 덥겠구나. 물 좀 많이 마셔야지. 열사병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진짜 되도록이면은 바깥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지십사 하는 의미에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일사병, 열사병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1보다 10이 더 크니까,
열이 더 증상이 심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은 탈수입니다. 이 여름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탈수 증상일 텐데요. 탈수의 개념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내 몸에 이 수분의 총량이 원래 이 정도는 유지돼야 돼 하는 것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땐 내 몸에서 어떠한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나를 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도는 경우. 요거는 뭐 이제 평소에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은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 하는 그런 증상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혈압이 낮은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요즘 따라 그런 것 같아 하는 분들 수분 섭취를 내가 평소보다 안 했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네. 요거 역시도 평소에 안 그랬는데 요즘 유독 그런다? 더위 먹었나?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평소보다 수분이 더 많이 몸에서 배출이 돼서 지금 물을 더 많이 마셔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변을 보고서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변 색깔이 유독 짙거나 유독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표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시나 여름철에 평소보다 피부 탄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단순히 겨울에만 뭐 건조하고 한 게 아닙니다. 여름철에도 땀이나 이런 수분 배출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보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좋은 거, 괜찮은 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 수분부터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 우리 몸속에 뭐 성인의 경우는 한 60%, 많게는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물, 수분 보충에서 1에서 3%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리더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이렇게 이 수분이라는 게 조금만 부족해도 내 몸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 마시는 거를 좀 소홀히 할까? 좀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우린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야 누구님 진짜 우리 물 요런만큼만 빠져나가도 정말 우리 몸에서 심한 갈증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도 그 사람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이게 어찌 보면은 맞는 얘기인 건 아는데 경각심까지는 이제 안 느껴지는 거죠. 너무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맞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나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수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남자 한 명이 딱 나왔죠. 접니다. 네, 운동 꽤 열심히 했죠. 제가 평소 체중이 74kg 정도가 됩니다. 아까 보통 성인의 경우엔 수분 함량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74kg의 60% 정도는요, 대략 한 52kg 정도가 됩니다. 그럼 평소에 제 몸속에는 52kg 정도의 수분이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고, 요거의 1%만 부족해도 저는 심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52kg의 1%는 몇 g일까요? 대략 520ml입니다. 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리더님들도 한번 내 목소리를 한번 내 목소리래요. 내 체중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A 상황과 B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A 상황. 누구님, 우리 몸에서요, 1%만 물이 부족해도요,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라는 상황과 B 상황. 누구님,
우리 몸에서 1%만 부족해도 진짜 심한 갈증을 느낀대요. 근데 1%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평소 체중이 74kg인데요. 뭐 보통 성인이 한 60% 물이 차 있다고 하니까 제 몸에 한 552kg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면은 520ml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수병이 500ml 하나 정도만 제 몸에서 빠져나가도 저는 엄청 심하게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님은 저보다 체중이 덜 나가니까 저보다도 덜 부족해도 훨씬 더 빠르게 이 갈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소에 수분 보충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단순히 1%라고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러네. 내 체중이 몇 킬로니까 나는 그럼 뭐 한 400ml만 부족해도 진짜 갈증 느끼겠네. 목마르겠네. 물 한 번 더 마셔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화의 재미도 늘어날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더운 여름철일수록 이 꾸준한 수분 섭취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물을 왜 마셔야 하는지가 공감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이라는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는 있죠. 뭐 싱크대든 화장실이든 정수기든 뭐 생수든 어디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몸속에 넣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무 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좋은 물, 안심할 수 있는 물을 드셔야 할 겁니다. 그런 좋은 물의 조건으로 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네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미네랄, 우리 몸에 가장 또 필수적인 영양소에 속하는 성분들이죠. 근데 이 미네랄이요, 사실 우리가 물을 제외하고서도요, 다양한 부분에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적인 거, 우리 식사할 때 미네랄 많이 섭취합니다. 밥이든 야채든 고기든 등등등. 또 우리 뉴트릴라이트에서도 미네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어찌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미네랄을 섭취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물로서의 섭취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물로서 섭취하는 미네랄이 음식이나 과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네랄의 흡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물을 한번 먹으면은 이 물이 몇 분 정도 만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나를 살펴보시면요. 대략 30분 정도래요. 음식의 경우는 내가 먹고 씹고 소화되면서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의 경우는 30분 내에 내 몸에 다 체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 들어있는 이런 물을 섭취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또 자주 섭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미네랄 대표적인 네 가지로 우리는 좀 알려져 있고 꼽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칼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뼈 튼튼 칼슘 잘 알고 계시죠? 세포막과 뼈를 강화해주고요. 또 심장의 근육과도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트릴라이트에서도 마그네슘 또 제품이 하나가 출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마그네슘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또 효소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다음은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 우리 몸에서 적당하게 수분 유지를 시켜주고 또 근육 활동에 강화를 도움을 주는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트륨과 항상 세트로 다니는 미네랄 중에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이 칼륨의 경우는요, 나트륨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포 내 균형을 맞추고 또 신경 전달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미네랄이 적절하게 녹아있는 이러한 물, 좋은 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알아봤으니까 어떤 걸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지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조금 더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일단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건 뭔가 물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근데 왜 특히나 여름철에 이게 조금 더 이슈가 될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의 이 환경이 세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여름 어떻습니까? 덥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습합니다. 네.
이 덥고 습함, 사람의 입장에선 굉장히 조금 불쾌지수도 오르고 짜증나는 환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덥고 습한 환경은 세균 입장에서 너무 땡큐라는 환경이다라는 거죠.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일수록 이런 세균 걱정 더 잘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다라 함은 뭐가 있냐면은 세균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살아갑니다. 바이러스는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숙주라는 거에 붙어와서 기생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세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식중독 조심하세요. 배탈 나면 힘듭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시죠. 실제로 근 몇 년간 자료를 살펴보셔도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계절은 뭐 뭐니 해도 여름철입니다. 이런 여름철, 우리가 식중독이 왜 발생을 할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중독이 나타나는 이 감염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식재료들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를 했을 경우, 또는 뭐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섭취했을 경우에 이러한 식중독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부터 배 아픈 복통, 또 구토, 피로, 탈수까지. 굉장히 고생하죠. 배탈 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여름철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주요 증상들을 보셔도요, 굉장히 수분 섭취를 내가 잘 해줘야겠다라는 걸 쉽게 공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설사를 한다던가, 배가 아파서 뭐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간다던가, 또 구토를 한다던가, 결국에 평소보다 설사를 하든 구토를 하든 평소보다 수분 배출이 더 많이 된다라는 이제 증상이겠죠. 그러다 보면 내 몸에서 수분이 더 부족할 거고,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피로할 거고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염 걸려서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분들이 약 처방도 해주시지만 항상 빼먹지 않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물 많이 드세요잖아요. 다 그러한 이유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중독, 그럼 어떻게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까요?를 보니까요.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손 잘 씻어 주셔야겠죠. 손 잘 씻어 주는 건 기본으로 하고 우리가 식재료 같은 것들 잘 씻고 잘 익혀서 드셔 주시고요. 또 끓여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기류 같은 것들도 교차 사용하지 않게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음식물, 식재료 같은 것들 보관 온도 잘 체크해서 잘 관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보고 리더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3번, 이 끓여 먹기 부분입니다. 끓여 먹기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서울시에서 그 이제 안내하는 그런 자료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편적인 이런 지식들, 안내 사항들을 좀 말을 해주고 있겠죠. 근데 한 번에 끓여 먹는 부분이 제가 왜 재밌다고 했냐면은 리더님들 주변에는 이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뭐 이스프링을 포함해서 여러 뭐 다른 정수기라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사람이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정수기로 정수한 물을 또 끓여서 드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세요? 네. 그런 분들 한두 분 정도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야, 너는 왜 정수기를 쓰면서 물을 또 끓여 먹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이거 정수기 뭐 깨끗하다고는 하는데, 아, 여름철에 조금 찝찝해가지고, 난 그래서 끓여 먹어.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우리 이스프링으로 그 한정 지어 보시죠. 이스프링을 통해서 나온 물을 끓여 먹어야 될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프링에서 나온 물 안 끓여 드셔도 돼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결국 끓여 드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이 정수기 물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고 끓여 드시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믿을 수 있을까? 본인의 생각으로 조금 더 어찌 보면 안심하고 싶어서 끓여 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짚어주자라는 겁니다. 아, 누구님, 맞아요. 여름철에 또 덥고 습하다 보니까 음식들도 빨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안심하기 위해서 끓여 드시는 거죠. 근데요, 저희 이스프링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물 안 끓여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 누구님이 물을 끓여 드시는 게 이유가 내가 진짜 물을 끓이고 싶어서 끓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심하고 싶어서 끓이시는 거잖아요. 저희 이스프링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특히나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우리 박테리아 세균 있죠. 세균이 UVC로 살균을 하는데 그게 무려 99.9999%까지 살균이 되기 때문에 안 끓여 드셔도 돼요. 누구님 물 끓여 드시려면은 또 끓이는데 시간들이 들죠. 끓이는 과정에서 덥죠. 끓인 물 또 식혀야 되죠. 얼마나 또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거 쓰시는 동안은 그런 거 여름철에 끓이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시원하게 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끓이는 분이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안심시켜 주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이 더운 여름철일수록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관리 더욱더 중요해지는 계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걱정거리들, 미네랄도 있지만 또 박테리아 걱정도 안 할 수 있는 물 어디 있을까? 그게 저는 이스프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스프링이 정의하는 좋은 물의 기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수기입니다. 리더님들 우리 옷 구매하러 옷 그 쇼핑하러 가실 때 있으시죠? 우리가 옷 사러 갔을 때 옷을 사러 갈 때 누구도 트렌드에 뒤처진 유행이 다 지난 옷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유행하는 거, 조금 더 요즘 더 예쁘다고 하는 것들 고르고 구매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흐름을, 유행을 쫓는 것처럼 제품을 고르실 때도, 정수기를 고르실 때도 이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정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수기에서 시대에 맞는다는 건 뭘까요? 결국 옷이라는 건 내가 입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정수기라는 거는 내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그 본질을 잘 생각했을 때 이 정수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정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끗하게 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걱정하는 오염 물질들을 걸러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염 물질들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더 이슈가 되는 물질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됐었나요? 과부하물 이슈 됐었나요? 아니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중금속, 뭐 염소, 뭐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걸러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걸 안 걸러도 되냐? 아니, 걸러내야죠. 근데 그때 많은 업체에서 업계 동향이 그랬던 것처럼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많은 업체에서 말하는 것들이 요런 거 걸러냅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띄워놓은 미세 플라스틱.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쓴다 하면은 잔류의약물.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쓴다 하면은 과부하물까지 돼요. 하나만 여기 셋 중에 하나만 걸러내도 오, 꽤 신경 썼네. 두 개, 오, 더 신경 쓰네. 세 개, 완전 신경 쓰네.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진짜 암의 이 이름을 다 떼고서라도. 근데 우리 이스프링은 이 세 가지를 다 신경을 쓰고 걸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더님들 인터넷에 미세 플라스틱 검색해 보십시오. 잔류의약물질 검색해 보십시오. 과부하물 검색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 기사, 가장 최근 논문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뭐 환경단체라던가 연구기관이라던가 또는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우리 집에서 내가 바로 직접 마시는 이 물만큼은
이러한 것들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 있는 정수기를 써야지만 내가 지금 같은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스프링은요, 세계 최다 NSF에서 인정한 170개 이상 오염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기다. 우리 이스프링 혹시 네이버에 얼마 전에 검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마 최근에 기사 하나 또 뜬 거 보셨을 겁니다. NSF에서 세계 최다 그 인증 정수기로 다시 한번 저희가 증명을 받았죠. 그만큼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걱정하는지 아메이는 이스프링은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이 정수기의 본질을 가장 적합하게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과 성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E3 카본 필터 덕분이죠. 이스프링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해서 3가 붙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 바로 프리 필터입니다. 프리필터, 이름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공기청정기에도 이 프리필터라는 게 있죠. 네. 공기청정기와 이 정수기에 있는 프리필터, 뭐 재질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는 역할이 같기 때문에 프리필터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프리, 말 그대로 앞선 자를 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앞단에서 큼지막한 물질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게 프리필터입니다. 이 프리필터의 경우에는요, 뭐 흙이나 모래 또는 뭐 녹물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프리필터를 거친 물은 두 번째 단계인 디펜스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디펜스 가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디펜스 막아주는 그러한 느낌이 나시죠? 맞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가장 안쪽에 있는 카본 블럭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오염 물질들을 막아준다라고 해서 디펜스 가드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고요. 이 디펜스 가드에서 리더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미세 플라스틱이 이 단계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진행해 보시죠. 저는 이제 정수기를 누군가 고를 때 항상 저는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그 정수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셔라. 왜냐면요, 이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좀 안 좋다라는 건 많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수기 업체들이 우리 미세 플라스틱 거릅니다. 저희도 걸러요. 우리도 걸러요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정수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거른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게 정말 좋네라고 하기는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 걸을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걸을 수 없는 건 당연히 옆으로 치우시면 되고 걸을 수 있는 것들 남겨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제품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걸을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제품은요, 우리는 이만큼 걸을 수 있습니다. 몇 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제품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제품은, 우리는, 그냥 걸르긴 걸러요.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제품도 있을 겁니다. 어떤 제품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거른다라고 자랑하고 싶으면은 분명히 단순히 우리 거릅니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거르는지도 다 말을 할 겁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단순히 거릅니다라고만 말하는 것들은 역시 옆으로 살짝 치워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얼마나 거른다라고 말한 것들을 남겨두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그 얼마나 거르는 거 어디서 인증받았어요? 그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제품들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일단 우리 이스프링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미세 플라스틱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걸러? 우리 99% 걸러요. 엄청 많이 그러는데 그럼 그거 어디서 인증받은 거야? 좀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우리는 NSF에서 인증까지 받은 그런 정수기예요.
이 얼마나 거른다라는 이 99%라는 수치는 사실 누가 봐도 정말 많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거르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학생이 두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A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99점을 맞았어요. 오, 잘했어요. 칭찬해 줄 만해요. 근데 B 학생은 수능에서 수학을 99점 맞았어요. 둘 다 같은 99점이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수능에서 99점을 맞은 친구를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 더 잘하지 않겠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결국에 어떤 그 학교에서 99점 맞은 거랑 수능에서 99점을 맞은 거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게 인증기관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시험을 해서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인증기관 찾으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자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내가 보든 뭐 프랑스 사람이 보든 한국 사람이 보든 미국 사람이 보든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공신력 있는 글로벌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훨씬 더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처리, 수처리에서 그러한 공신력,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 NSF라는 기관이고요. 우리는 NSF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99% 걸러내 까지 거친 물은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카본 블럭 필터로 전달이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필터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필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카본 블럭 필터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잔류 의약 물질부터 과부하물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서 중금속 다 이런 것들 여기서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 검증일 겁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딸이 한 명 있죠. 딸이 지금 올해로 5살인데 얼마 전에 또 조금 아팠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한 명 아프기 시작하면 우르르 또 같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막 처방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런 항생제를 주는 부모 마음도 좀 걱정이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이런 항생제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어찌 보면 정말 아플 때 꼭 필요한 약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 몸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제 안 아파서 안 먹는 약들. 근데 이러한 약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아마 하물며 100년 전에도 또 앞으로 1년 후도 2년 후도 5년 후 10년 후도 사람들은 계속 쓸 겁니다. 나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그냥 한 번 버린 거였는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구라는 요 행성에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한 번 버린 것들만 다 받아낸다고 쳐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은 양일 텐데 예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버림이 폐기가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 이게 강이나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갈 거고 우리는 결국에 이러한 것들에서 다시 먹이 사슬에 의해서 물부터 음식부터 다 먹고 마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셔야 하는 이 물 역시도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한테 주는 이 물, 매번 걱정하면서 여기 혹시 항생제 섞여 있으면 어떡하지? 오염물질 많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주면은 물 못 줄걸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우리 가족에게 주는 물만큼은 이러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수준을 우리는 찾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뉴이스프링의 경우는 항생제를 포함한 항우울제, 항정신성 의약품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신종 의약물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까지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클로랄 하이드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너무 어렵죠. 제 강의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앞에 설파가 붙으면 어떤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항생제 성분이다. 네.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아주 우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설파가 붙으면 어떤 성분이라고요? 항생제 성분. 네. 우리 김옥수미 님 감사합니다. 우리 딱 말씀해 주시는 거 마침 저한테 딱 보여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기억하기도 이해하기도 설명할 일이 있으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과부라 화합물입니다. 이 과부라 화합물 어찌 보면은 근 몇 년 안에 미세 플라스틱만큼 또 신종 의약물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과부하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뉴스 기사 자료들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십 년 전부터 코팅제로 사용이 된 많은 그런 화학 물질로 알려져 있는 게 과부하 화합물입니다. 코팅 후라이팬, 종이컵, 종이봉투, 뭐 방수가 된 등산복, 방수된 카페트 등등등, 뭐 소방관 분들이 쓰신 소방폼 이러한 많은 것들에 과부하물이라는 게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도움을 줬냐라는 질문에는 완전 많은 도움 줬습니다. 정말 많은 편리함도 줬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수십 년간 또 사용이 되다 보니까 버려졌을 거고 폐기됐을 거고 또 이러한 것들 누군가는 연구하고 시험해봤다라는 거죠. 그냥 버려줘도 괜찮을까? 환경에 괜찮을까? 사람 몸에는 악영향은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웬걸 안 좋았던 거예요.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 것도 사람 몸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이 과부하 화합물이라는 건요, 단순한 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비타민도 비타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비타민 안에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있는 것처럼 과부하물도 과부하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안 좋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P4와 P4스입니다. 지금 보라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 있죠. 이 P4와 P4스가 왜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 과부하물 역시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물질로 많은 기관이나 이런 뭐 단체에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 이스프링에서는 P4와 P4스를 제거하고 있었는데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제 뉴이스프링이 2024년도에 출시가 됐죠. 그 당시에는 이 2종을 포함한 하위 5종이 추가가 돼서 현재 NSF에서 인증하고 있는 전 7종에 대한 과부하물 역시 뉴이스프링은 걸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E3 카본 필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까 제가 세균 걱정 여름철에 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UVC LED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VC LED NSF에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박테리아 99.9999% 그리고 바이러스 99.99%의 비활성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살균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여름철에도 이스프링 쓰시는 분들은 물 끓여 드실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뉴 이스프링에 적용된 UVC LED의 파장 덕분인데요. 흔히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파장은 265 나노미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 이스프링에 적용된 UVC LED의 파장은 265에서 269 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임으로써 아까 보여드렸던 박테리아부터 바이러스까지 완벽에 가까운 비활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시험체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아무것도 정수되지 않은 물, 하나는 카본 블록만 정수된 물, 마지막 하나는 UVC LED까지 정수가 된 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에 부딪히게 되면은 색깔이 붉게 변하게 될 텐데요. UVC LED가 적용된 거 얼마나 늦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앞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붉게 표시가 됐는데 UVC LED까지 거친 물은 거의 한 20시간가량이 지났는데도 색깔이 거의 변하지 않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이만큼 이 UVC LED의 비활성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우리는 육안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영상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우리 한국암의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UVC LED가 적용이 되면서요, 기존 램프 대비 에너지도 25%나 절약을 할 수 있었고요. 한번 설치하면 최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매년 폐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까지 생각한 그러한 기술력이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E3 카본 필터부터 그리고 우리 UVC LED 기술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NSF라는 기관에서 우리는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NSF 인증을 보실 때는요, 얼마나 이 절차가 복잡한지, 어려운지,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NSF 인증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정말 복잡한 절차, 인증 절차를 거쳐서 우리 뉴 이스프링의 경우는 이런 4가지의 인증 항목을 획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42항목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물에 있는 심미적인 요인들, 우리가 맛이라던가 아니면 또 오염물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얼마나 잘 걸러졌나를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53항목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걱정하는 오염물질들, 또 55B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능력에 대한 인증, 또 401항목 같은 경우는 새롭게 요즘 발견된 오염물질들에 한해서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기본부터 가장 최신에 걱정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우리는 아우르는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NSF뿐만 아니라 미국 수질협회라고 하는 WQA에서 발급하는 이 골드실까지도 우리는 획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수기에서 받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끝판왕 인증들을 다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정수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인증 제도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여름철 대비 퍼싯, 요 물 나오는 길이 있죠. 퍼싯도 한번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뉴 이스프링 기준으로 퍼싯 그냥 거위목 같은 거 잡고 그냥 당기십시오. 그럼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식초 이렇게 보울 같은 거에 담아 놓으시고 1시간 정도 담가만 놓으셔도 괜찮아요. 볼일 보고 나서 담가놨던 거 꺼내서 한번 헹궈만 주시면은 그게 세척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여름철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런 좋은 정수기 많은 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줄 수 있게 경험하실 수 있게 현재 본사에서 환승 워터 물도 한번 환승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의 보상 판매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팀한테 전달받은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현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해서 저도 더 신나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구형 이스프링 쓰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뉴 이스프링으로 보상 판매, 우리 아메이 바우처 10만 원권 2장입니다. 총 2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타사 정수기 쓰시는 분들도 동일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런 기계식 정수기 말고 포트형 정수기라고 하는 브리땡 있죠. 이렇게 물통 같이 생긴 거 브리땡도 적용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설치 기간도 27년 2월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요거 혜택 잊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김현주 님도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7월, 8월 2달간만 현대, 신한, 삼성카드 10개월 무이자 혜택까지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마케터가 진짜 칼을 갈고 프로모션 준비한 것 같아요. 거의 하나만 있어도 꽤 환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완전 다 이번에 하나에 뭉쳐가지고 본인도 말하더라고요. 이런 혜택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더 늦지 않게 환승워터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운 날씨가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열대야도 발생할 것 같은데 더운 나날이지만 우리 수분 보충 잘 하시면서 내 몸의 에어컨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저희 정보를 전달해 주신 허일무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해 물질이 더 복잡해질수록 이스프링 기술은 더 정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좋은 물 이스프링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또 느끼고요. 믿고 마실 수 있는 이스프링에 또 한번 감사를 또 전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좋은 물 많이 마시면서요. 주변 분들과 환승워터 많이 공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